장인어른,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요. 사위 민준이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그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이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게서 15억 원을 빼돌린 것도 딸 수진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속은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67살 이철민입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 영숙이와는 40년을 해로했고 하나뿐인 딸 수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습니다. 수진이는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직장 여성이었거든요. 3년 전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민준이는 겉보기엔 번듯해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대화를 나눠봐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IT 회사를 다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35살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세심했습니다. 수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챙겨줬고 저희 부부에게도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민준이 쪽에서는 가족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모두 해외에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를 공주 대하듯 했고 수진이는 그런 남편이 고마운 듯 더욱 다정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좋은 사위를 만났다며 안심했습니다. 민준이가 가끔 사업 이야기를 꺼내도 그저 젊은이의 패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민준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사업 이야기를 유독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현장을 하고 있는지,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위로서 장인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질문들이 구체적이고 끈질겨졌습니다. 심지어 제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가격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말렸지만 민준이는 장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그런다며 둘러댔습니다. 저희 집은 강남구에 있는 20평 아파트였는데 시세로 7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체 부동산과 장비를 합치면 1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저보다 더 일찍 민준이를 의심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라고 했는데 민준이가 수진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IT 쪽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투자할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와서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큰 기회를 만났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딸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업 자금 일부를 빼서 2억 원을 건네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젊은 부부가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이도 고마워하며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용증도 제대로 써줬고 이자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2억 원을 빌려준 후부터 민준이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에 걸친 제 사위와의 전쟁이자 딸을 구해내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2억 원을 빌려준 지 석 달 후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석 달 만에 벌써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간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 투자한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는데 더 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놓치면 2억 원도 날릴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번에는 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수진이 손을 잡으며 믿어달라고 애원하자 결국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서 저는 민준이에게 확실한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며칠 후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서는 끝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기밀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만간 큰 수익이 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민준이와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들어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준이가 갑자기 명품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시계와 양복, 구두까지 새로 맞춰 입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면 사업이 잘 돼서 선투자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왜 명품을 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간섭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건설업체 직원 중 하나가 우연히 민준이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어떤 룸살롱 앞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확실히 봤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그 여자와 아주 친밀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섣부른 의심으로 딸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민준이가 제 이름을 보증인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직접 확인을 받겠다고 해서 대출은 막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왜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을 보증인으로 썼냐고 따졌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하며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지금까지 빌려준 2억 5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하다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의심을 하실 거면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수진이가 여전히 민준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수진이는 아버지가 남편을 오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열심히 사업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의심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딸을 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기꾼을 그냥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말입니다. 아내 영숙이도 제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민준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위의 정체를 밝히고 딸을 구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수진이와 민준이는 모르게 말입니다. 탐정은 2주일 만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민준이의 진짜 이름은 김민준이 아니라 박정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IT 회사 직원이 아니라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소 서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30대 후반의 독신 여성들을 노려서 결혼 후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그의 주특기였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놈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수진이에게 말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또다시 돈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번에야말로 대박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는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중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민준이는 지금까지 받은 돈도 갚기 힘든데 더 큰 투자 없이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인어른도 2억 5천만 원을 날리게 된다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 3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놈은 정말 사기꾼이 맞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남편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남편의 사업을 방해한다며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더욱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부동산 서류를 몰래 복사해 간 것입니다. 집에 놀러 왔다가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훔쳐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 영숙이가 목격했습니다. 영숙이는 그 순간을 모두 몰래 촬영해뒀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이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를 내밀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고, 절대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이라며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주면 모든 빚을 갚고 정말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2억 5천만 원도 모두 날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수진이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민준이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10억 원은 너무 큰 돈이니까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하면 수진이와 이혼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수진이도 상처받고 장인어른도 돈을 못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이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며 수진이를 조였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밤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을 도와달라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정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인데 민준이가 수진이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몰래 2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에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신혼 초에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믿고 찍어준 것들이 대출 서류였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2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3년간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민준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저희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희 집 서류도 복사해뒀고 여러 방법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당당했습니다. 사위로서의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 사기꾼을 막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파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저는 민준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한 것도,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40년 하면서 온갖 사기꾼들을 봐왔거든요. 민준이 같은 놈들이 어떤 수를 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희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협박했을 때 저는 오히려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아직도 자신이 모든 걸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저는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민준이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정리해서 고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명예 도용, 서류 절도, 사기 결혼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아는 형사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이런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민준이 같은 결혼 사기꾼들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분이었습니다.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민준이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만약 민준이를 잡으면 전체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사님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에게 돈을 주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준이의 배우까지 모두 밝혀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아내 영숙이도 이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영숙이는 수진이를 돌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수진이가 충격을 받을 텐데 그때 곁에서 지켜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또한 수진이 명의로 된 모든 대출을 정리할 준비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몰래 받은 2억 원의 대출을 제가 대신 갚을 자금을 준비해뒀습니다. 딸이 억울한 빚을 지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요구한 10억 원을 실제로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진짜로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는 실제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체도 부동산도 모두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가 10억 원을 받으러 오는 순간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민준이를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10억 원이 너무 큰 돈이라서 망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도와주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완전히 넘어간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이제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여전히 그 사기꾼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10억 원을 받기 위해 제가 지정한 장소로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곳에서 거래하자며 시내 한 빌딩의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경찰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기꾼 조직의 일원들과 함께 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체 조직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수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3년간 저희 가족을 괴롭힌 그 사기꾼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상상도 못할 반전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내 영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우리 딸을 구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약속 시간 오후 2시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함께 왔습니다. 아마 그의 조직 동료들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오늘따라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10억 원을 손에 넣으면 정말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현금 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가방을 보자 눈이 번뜩였습니다. 손에 떨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돈을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동료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정당한 사업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이 차근차근 그의 죄목을 읽어주자 민준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결혼 사기, 명예 도용, 서류 절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십 건의 사기 혐의까지 모든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민준이는 마지막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사립 탐정이 찍은 사진들, 몰래 녹음한 대화들, 그리고 그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의 진짜 부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미리 확보해둔 증인들이었죠. 민준이는 그들을 보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민준이의 동료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벌여온 전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민준이를 잡음으로써 전체 조직이 일망타진된 것입니다. 수갑이 채워진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준비성이 좋을 줄 몰랐다고,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민준이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민준이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세 가정을 상대로도 같은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려준 2억 5천만 원은 이미 다른 곳에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그의 계좌를 동결시켜서 일부는 회수할 수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수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자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3년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와 아내 영숙이는 수진이 곁에서 밤새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수진이 명의로 된 2억 원의 대출은 제가 모두 정리해줬습니다. 딸이 그 억울한 빚을 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수십 가정이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준이의 진짜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법정에서 시인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시원해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물론 잃은 돈이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딸을 구해낸 것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수진이는 평생 그 사기꾼에게 속아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가끔 비슷한 사기 사건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많은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들의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뿐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